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배할 수 있을까, 혹은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뇌를 건드려서 좀 평소에 안정적으로 산다거나, 또는 평소에 좀 식이 조절이 안 돼, 식욕이 조절이 안 돼서 뚱뚱한 사람들이 뇌를 건드려서 좀 날씬한 몸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황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불안증이나 폭식증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의학적인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불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의식할 수 있다면, 아까 프란시스 크릭은 평생 연구의 하도가 의식이라고 할 때 그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크릭 박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아마 생물학자로서의 크릭 박사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면 그것은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고였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특히 불안을 느끼는 그 인간에게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심리학에서 보통 자기의 성격이나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네, 교수님. 심리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뇌과학적으로 사회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김성윤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의 논문 중에 보면은 복식 피계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을 자극하니까 쥐의 사회성 행동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황상민 교수님도 그렇고 아직 그 뇌를 직접 조작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술이 만약에 성숙을 해서 부작용 없이 자극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손쉽게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또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옵션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그 사이언스지에 나온 그 논문을 보면은 전두엽에 있는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은 쥐의 사회적인 그 더미넌스, 위계 질서에서의 랭킹이 올라간다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이제 괴롭힘 당한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면은 그런 전두엽을 자극해서 사회적인 랭킹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교수님, 그런 연구는요 1960년대 70년대에 쥐가 아니라 원숭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연구를 했고, 그랬을 때 원숭이 무리에서 위계 질서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랬을 때 뇌 일부 부위가 절단된 원숭이가 평소에 안 하던 미친 짓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독재자의 행동을 하면 그 원숭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훨씬 좋은 상태가 발생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지배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증가해가지고 높은 위계 질서에 올라갔겠지만은 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60년대 연구 결과와 지금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뇌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건가, 그들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될까요? 네, 교수님 너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시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렵습니다. 아니, 네. 제가 조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김성현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뭐 아까 유발 하라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에 보면은 인간이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된 건 대규모로 조직화하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조직화하는 능력도 일종의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뭐 뇌과학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 교수님께서는 꼬마 선충의 사회성 실험도 하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황상민 교수님이 옆에 계셔갖고 겁이 나서 꼬마 선충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황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 쉽지 않은 게 이제 제일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차악을 선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로우키로 갑니다. 할 수 없이 꼬마 선충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회성이 커넥톰에서 나올 거냐 이건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전자들이 기본 뭐랄까요 설계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인 거는 그 유전체가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꼬마 선충인 것도 그렇고요. 사회성도 어쩌면 유전체 속에 그 정보가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사회성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저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쪽에 항상 초점이 있습니다. 꼬마 선충 중에 하와이에 사는 선충들은 모여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찾아낸 꼬마 선충은 따로따로 혼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밥을 먹느냐 따로따로 밥을 먹느냐가 저희가 그냥 이걸 사회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유전자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생리학적으로 보면 산소 농도를 조금 높은 걸 좋아하는지 조금 낮은 걸 좋아하는지로 귀결이 됐습니다. 꼬마 선충의 경우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생물학적인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됐을 때 그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논리적인 흐름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성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준호 교수님은 진정한 꼬마 선충의 아버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꼬마 선충의 사회성을 혼밥하는 꼬마 선충과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꼬마 선충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인 저도 혼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과 이 회식을 좋아하는 이 인간들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간혹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조직 생활하기에 참 힘듭니다. 뭐가 가장 힘듭니까 하면 회식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저 상사는 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걸핏하면 회식을 하고 또 거기에 가는 거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회식 없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의 어떤 심리 상태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게 저 팔자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너희 DNA에 그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아는 이준호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게 DNA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너가 처음에 논리적인 비약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꼬마 선충의 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인 비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시고 청중들이 판단하시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아까 SLI.do에다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를 동시에 모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치열한 대신에 사고력은 크게 확장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코드를 넣으시고 질문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금 또 질문이 새롭게 생기신 분들은 지금 입력하셔도 좋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질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고 저희가 빨리 선택을 한번 해드리죠. 네,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좋아요 순서에서 네, 가장 위쪽에 있는 용산구 신사님이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뇌를 조작하면 부자들만 발전을 해서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저 멀리 용산구 신사분이 굉장히 젊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실제로 이거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돈을 쓰는 부자냐, 돈을 많이 잘 쓰는데 돈을 쓸 부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는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돈을 잘 쓰는데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자들이 많이 있고 그 부자들이 오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성현 교수님도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고르셨어요? 예, 홍인표 씨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자리에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홍인표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쥐의 신경회로를 조작해서 갈증을 유발하듯이 인간의 신경회로를 조작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 식욕 억제를 함으로써 비만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갈증보다 오히려 먹는 행동, 배고픔 행동 이것들이 이제 황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연구비를 따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 바닥 쪽에 저희가 활꼬렉이라는 그 뇌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 있는 그 POMC라는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 뉴런들을 자극하면은 24시간 동안 자극을 했더니 쥐의 몸무게의 10%가 빠졌습니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뇌 자극 받으셔가지고 다이어트 10% 할 수 있으면은 그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식이요법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윤리적인 함의는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요 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혹시 황 교수님도 저한테는 마음에 별로 드는 질문이 없으셔서. 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어너니머스 분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라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환원주의를 반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뇌와 관련 없는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적인 발견과 인과관계를 계속 인정하시지 않는 듯했어요. 그럴 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환원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조금 섭하고요. 제가 뇌과학이나 또는 신경과학에서 환원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방법이나 그런 사고의 방식이 마치 진리를 밝히고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빈정상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라는 태도로서 이야기한다라고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주의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물질 현상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을 하면 과학적인 연구 활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 활동은 실제로 특히 21세기에 인간들에게 있어 과학의 놀라운 발전을 일으킨 것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학 현상이 내재해서 가지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패턴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까 이준호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던 emergent property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과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이 잠재했던 패턴을 드러내는 것, 밝혀내는 그 과학 활동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이 어쩌다 보니까 19세기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은 아주 단순 과학 패러다임에 있다 보니까 넘어가신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강조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은 아주 훌륭하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더욱더 네. 저는 답답한 마음에서 교수님 말씀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꿈을 읽는 어휘 사전의 공유 정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유되고 있나요? 국가나 연구 단체마다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가 많은지, 또 이것에 오픈 소스로 접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질문해 주신 분 자리에 계신가요? 아, 잠깐 화장실을 가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답변한 다음에요. 제가 꼭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안 붙이면 이거는 이 진짜 마음을 읽는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계론적인 환원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준호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민 교수님 먼저 듣고 제가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 이렇게 순서 차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여러분. 네. 진짜 양님께서 주신 질문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그 fMRI 영상이 인상적이었는데 본 것을 이미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전화되지 않은 것들 상상한 것도 이미지화가 가능할 건가 하는 거고요. 그 영상 코드를 주입하면 내 생각을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짜 양님이 주셨고요. 그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휘 사전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MRI 영상 신호의 사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마다도 사실은 이 영상 신호가 예를 들면 똑같은 색을 보지만 서로 다른 뉴런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노란색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걸 이 색이 노란색이야라고 학습이 됐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신호하고 다른 분이 노란색을 볼 때 신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맞춤형이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걸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공통적인 걸 찾아서 어휘 사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뭐 예를 들면 눈썹이 있냐 없냐, 뭐 입술이 까맣냐, 뭐 이런 거는 대체로 비슷한 신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정교해지려면 공유되는 사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오픈 소스가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상해 보라고 하고 신호를 잡으면 되니까 사전을 만드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공통된 신호로 나올 것이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눈의 망막에다가 영상을 비춰주면 이 사람의 시진경을 타고 이 영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를 상대방이 꿈속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게 현재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전기 신호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직은 기술 수준이 초보 단계에 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고 하지만 개별 차는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이 교묘하게 지금 핵심을 비켜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각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자극이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장 간단한 어휘, 이영애 선생은 참 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준호 교수님 참 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준호 교수님은 뭔 말이야? 나를 바보로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두 분의 마음을 벌써 읽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착하다라는 단어 하나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좋고 착하다라는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기능에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뇌의 기능의 문제보다는 뇌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뇌의 기능은 상당히 웃기는 게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자극을 마치 우리가 사진 찍듯이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신체의 민감성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체 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 손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큰 더 많은 신경 뉴런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네, 교수님 때문에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단순히 어떤 외부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우리 뇌가 그거를 사진 찍듯이 반영할 거라는 그 기본 가정부터가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휘 사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접근이 잘못됐다. 내가 사전을 외우기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다. 믿는 그 생각하고 동일한 방법이라는 네, 거죠. 전문가들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눈에 띄는데요. 그 꼬마 선충 이외에 커넥톰을 연구할 수 있는 생물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꼬마 선충의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네. 그 예. 질문하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다고 하셔야 될 텐데. 아 죄송해요, 제가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꼬마 선충이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그 자식을 팔지 마세요. 단순하기 때문에 커넥텀을 연구를 했고 지금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죠. 아까 세바스찬 승이 하고 있었던 그 아이와이어라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 생쥐 전체의 뇌에 황상민 교수님 뭔가 저 메모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나 교수 그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그 커넥텀이 생쥐 그 전체 내 생쥐 전체를 그러니까 커넥텀을 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훨씬 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초파리에서 커넥텀을 연구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자현미경으로 자르는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수만 개의 뉴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아마 커넥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또 다른 역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한 3개 정도 질문을 더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이규님의 질문 한번 읽어볼 텐데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네, 저 뒤쪽에 계시군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정이 모두 뇌신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뇌의 특정 부분에 전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 감정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감정 또한 논리 회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그건 주셨네요. 기본 가정이 잘못됐어요. 감정이 뇌의 이 뇌에서의 신경계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아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수님. 가정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만일 그렇다면 저가 뭐 인형과 사랑에 빠지고 로봇과 얼마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런 가정 속에서 다른 또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저는 사실 질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정말 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또 조절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에게도 감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 4강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현 교수님? 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서우면 뭐 얼어붙기도 하고 화가 나면은 뭘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을 물론 이제 황상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뭐 트럼프의 화와 김정은의 화를 저희가 뭐 생쥐를 통해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쥐가 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 감정 비슷한 행동은 이미 악어나 도마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뇌를 잘 비교해 보면은 사람에는 있는 대뇌 신피질이 없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에서는 그러한 동물들에서 감정이 했던 역할은 최고위 의사결정 중추였던 겁니다. 우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물들은 감정을 사용해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정의를 네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인공지능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다만 우리가 화를 느끼듯이 공포를 느끼듯이 사랑을 느끼듯이 그 인공지능도 그렇게 느낄 것이냐면 그거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대한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충분히 그런 감정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은요 강물의 오염을 로봇 물고기를 풀어서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 교수님 어떤 질문 고르셨나요? 아, 사람의 내자극을 이용하여 완전히 반대로 만들 사람의 성격을 내자극을 이용하여 반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하는 사람들은 뇌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분들은 간단한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풀려고 하시는 심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내 자극을 이용하여 완전히 반대로 만들다는 게 대개 반대라고 하면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간다고 할까요? 제자리에 있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런 경우에 반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일 공격적인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심리학자의 네.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요. 보내주신 질문은 많은데 저희가 다 해설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호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사실은 꼬마 선충밖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무 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뭐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도 좀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오래간만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앞으로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 그 다워 와이어라고 이름만 일단 붙여놓은 그 프로젝트를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연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은 사실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들 그동안에 20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해와서 지나간 학생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성현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저는 사실 이런 대중적인 무대가 처음 하는 경험이라 가지고 뭐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강연을 듣고 저희 또 패널 토론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실험실에서 특정 신경회로의 기능만 연구를 해왔지 뭐 마음이나 의식이나 사실은 큰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황상민 교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혹독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정말 그 둥글둥글한 학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대학에서 잘리는 학자가 돼요. 네. 아이고야. 뭘 모르시는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진하겠습니다. 네, 황상민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혹시 제가 패널로서 이야기하는 게 뇌과학의 가치나 또 그 연구 활동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거로 들렸으면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이 미개척지 인간의 뇌에 대한 탐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말로 멋있게 표현해서 뇌지만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뇌과학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그 활동에 참가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심리학자는 그냥 대학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진짜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지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또는 선충의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우리는 진짜 개돼지 수준도 아니고 선충의 수준에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인간을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이 저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인간이 마음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현재 인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어떤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분께 오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곧 나갈 텐데요.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한 주 쉬고 연휴 직후인 10월 11일에 연세대 조성배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사전 접수자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도 많고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시죠. 추석 연휴가 기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영애였습니다.